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농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역푸드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뭐 많게는 몇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센터, 거기에 뭐 공공급식 센터 뭐 이런,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서울시 공공음식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지역에 만들어진 그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 통합 지원센터가 서울에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먹거리 정책을 펼치는 핵심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식량주권 그동안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해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환경과 기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선순환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선순환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무엇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뭐 화학비료나 하우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철 먹거리를 생산해서 이게 그 지역에서 선순환 가능한 형태로 먹거리가 소비되고 있던 제가 어렸을 때의 상황을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럽 도시정보 먹거리 정책은 이런 방향 속에서 먹거리 정책이 입안이 돼 있고,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AT에 가기 전에는 이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는 지역에 가서 계속 자문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AT로 들어갔는데요. 서울시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40여 회 동안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1년, 거의 2년 가깝게 이제 하면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행정이 일방적으로 먹거리 정책을 만들게 하면 그들이 편한 대로 만든다. 그 지역의 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같이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가는데도 AT하고는 직접 연관 안 되는데 미국의 버몬트라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축산업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먹거리 정책이 잘 펼쳐지고 있어서 제가 일정을 되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 버몬트를 가서 봤는데 거기도 역시 행정하고 지역의 시민단체, 여러분들로 말하면 농민단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030년까지 버몬트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자체에 어떤 먹거리 정책을 펼칠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확정해서 그들이 우리가 간다니까 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도의 국장, 먹거리 정책을 펼치는 국장 정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고 국장을 모시고 온 그 지자체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국장이 왔다면 모시고 인사말하고 뭐 형식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민단체가 쭉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나 얘기하면 그 국장은 앉아서 저렇게 다 이제 좋은 말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빠진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행정과,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런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서 먹거리 정책을 만들더라. 저희도 뭐 나중에는 사이좋게 이제 다 복원됐지만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기존의 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가 처음 출발 시점이었어요.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게. 대기업들이 서울시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다 공급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70만 명에게 서울시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들은 거의 대기업이 다 하고 있더라. 그런 현실을 농촌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회의나 노력이 필요했다. 1년에서 한 8개월? 그러니까 20개월 정도? 뭐 15년도부터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은 140여 회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은 서울시 하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어려웠던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6년도 11월 30날
도시 도농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산지 광역시도 단체장들을 다 오시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구청의 어린이집부터 어르신들 복지시설까지 이제 산지에서 올라오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 테니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협력해 주시오. 그러니까 도지사와 기초 시군수가 책임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 이전의 과정은 말하면 하룻밤을 새도 다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17년도부터 그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공공급식 정책을 먼저 발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박원순 시장이 저한테 한 날 그러더라고요. 내 임기 동안에 빨리 공공급식 정책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해야지 이게 늦어지면 못 간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못 가니까 빨리 그거 먼저 하자 해가지고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7년 6월 20일 날 서울시 도시 먹거리 선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한 500명 정도 농민들과 시민단체와 서울시 강당에서 모여서 서울시의 2030년까지 어떤 먹거리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였어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한다라는 것은 직거래로 산지에 생산된 거를 서울의 공공급식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밥상에 직접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발족하는데 15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 먹거리 정책 있잖아요. 유럽연합에 소속한. 거기에도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굿 거버넌스를 통해서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거는 지역 먹거리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이 방관자적 입장으로 지적질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대안을 만들어서 내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 들어가서 2년 동안 자문관 하면서 반성한 거는 행정은 자기들이 실행 가능한 일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AT에서도 똑같아요. 농식품부도 똑같고.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너네 그동안에는 행정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면 먹거리 정책은 지금 시민과 농민과 이런 시민사회 영역과 함께 만드는 게 지금 먹거리 정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모범적으로 저는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제가 해외에 나가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박수를 줬던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거리 정책이 이루어지게 하니까 시민들이 150명이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분기별로 만나서 전체가 다 만나서 워크숍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의 행정하고 같이 정책을 펼쳐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냐?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나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를 딸 수 없다. 그래서 25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에 13개가 공공급식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그러니까 12개는 못 만들고 나온 거예요. 12개는 못 만들고 오세훈한테 넘어갔는데 오세훈이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25개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도 이때 당시 하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방향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접근했지만 이 안에 상당히 중요한 거는 하단에 있는
요 지금 도농상생의 선순환 가능한 먹거리 조달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농상생의 선순환 가능한 먹거리 조달 방식은 행정과 행정이 이 먹거리를 조달하게끔 역할을 하지만 생산과 이 부분을 모니터하면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공구분 먹거리 조달 기준을 저희가 수립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은 이미 초중고 학교는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 영역도 25개 구 중에 13개 구는 하고 있죠. 13개 구는 산지의 공공급식 센터가 서울에 은평구면 은평구, 구로구면 구로구의 공공급식 센터로 식재료를 갖다 주면 그 부분을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다 이거를 나눠주는 역할을 서울의 공공급식 센터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지의 가공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이제 넣도록 저희가 차액 지원을 서울시가 지원해서 했는데 학교의 영양사들로부터 되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학교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도매시장, 유통센터, 그리고 민간 업체들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되게 많은 이런 점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유통의 다단계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식재료가 공급되다가 어떻게 변했냐? 생산자가 생산해서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로 가져오면 학교로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가 지금 학교급식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광역시도, 학교급식은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광역시도에서 예를 들자면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먹거리를 생산해서 서울의 학교급식에 연결할 수 있는 업체를 한 3군데를 추천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3군데 중에 한 곳을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합니다. 유통센터 안에 선정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친환경 농업인 협회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박종서 씨가 거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저희가 만든 정책에 의해서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그때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외부 전문 인력을 들어오게 하는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추천한 아까 교육국장인 정영기 씨가 우리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그게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 학교급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산지의 식재료를 모아서 서울로 가져오는 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광역시도에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역할 중에 하나죠. 서울의 학교급식에서 유기농 포도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미리 가져가면 좋은데, 이런 산지에서 올라오는 업체가 그런 거를 커버를 못하면 다른 데서 이거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소속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산지 공급업체가 서울의 학교급식을 넣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기농 포도를 넣게 하도록 여러분들 광역시도에 여러분들의 조직된 힘으로 요구하고, 그 업체가 여러분들의 포도를 받아서 서울로 오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학교급식을 뺀 공공급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년 11월 30날 광역단체장들 다 불러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기까지 서울시는 이걸 왜 하냐, 그 생산지 단체장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토론하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다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화해서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1:1 매칭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 그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때 당시에 이 광역 단체장들이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서울중앙에서 이거 하고 나서 이 양반들은 요 사진 하나 갖고 와서 지역에 다 뿌려 하니까 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서울시에서 언론 보도에 제일 많은 이제 보도가 된 거는 이거랍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다 내려가서 지역에서 지역신문들한테 다 나오도록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서울시에 이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팔아먹게 생겼어. 서울시가 팔아준대. 이거 자랑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됐다고 나중에 대변인실에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서 우리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서울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동안은 유통의 7, 8단계를 걸쳐서 어린이집이나 공공급식에 식재료가 공급되던 거를 산지 지자체와 서울지자체에 직접 거래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유통비용이 절약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유통비를 이제 서울시가 지원하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그 다음에 유통의 다단계로 인해서 유통비용이 증가됐던 부분이 이미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식재료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유통비용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그러니까 광역시와 기초시군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유통비, 운영비를 지원한 거예요. 산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러니까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체계를 보면 생산농가에서 산지 생산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조건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소영세농을 조직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서 그것을 서울의 공공급식 센터로 보내주는 것을 산지의 지자체가 그 역할을 책임져서 하는데 사전 안전성 검사를 꼭 해달라.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농민들은 그냥 생산에 어떤 품위로 어떤 작구 체계를 짜서 어떻게 할 건가만 지자체가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전성 검사는 농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해서 안전성 검사해라 하지 말고 지자체가 하시오. 우리는 지자체를 믿고 MOU를 체결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져서 서울시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오. 라는 게 서울시의 요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역이나 기초단체, 산지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걸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생산농가, 다품종 소량 생산 농가를 조직해서 기획 생산을 하고, 이제 중소가정농들의 배려를 통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식재료의 생산 및 관리를 통해서 배송을 서울에 공공급식 센터까지 갖다 다오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 사안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의 공공급식 센터로 식재료가 오면 서울의 공공급식 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이제 그 어르신들 복지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가정농이 참여해서 다품목을 생산해가지고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2019년 4월달 통계입니다. 강동하고 완주가 서로 짝이 지어졌고 금천하고 나주가 짝이 지어졌고 성북과 담양 이렇게 지금 현재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가격 대비 비율이 79.9%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친환경 비율은 무농약 이상의 식재료를 서울의 공공급식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빨간 글씨로 상단에 있는 게 친환경 농산물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회장님이 사는 곳이 안성시라고 하면 안성시하고 서울의 한 개 구하고 1:1 매칭을 통해서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분이 서울의 구로구면 구로구, 은평구면 은평구로 MOU를 체결해서 안성시의 식재료가 서울의 은평구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은평구 공공급식 센터가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 분산시켜 주는 거고 근데 서울의 공공급식 센터는 누가 운영하냐? 그거를 저희는 재단법이나 이런 걸로 못 만들어서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어서 구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조건을 갖춘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면 조건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이제 13개 지역을 운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역을 제한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13개 중에 3개를 지금 유기농협회가 위탁받아서 서울의 공공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강동구는 한살림이하고, 한살림. 그 다음에 또 뭐, 행복중식 생연이랑 이렇게 컨소시엄 꾸려서 하는 데도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몇 군데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 나머지 12개는 이번 지방선거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13개 하는 것도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를 들어와서 13개 공공음식 센터를 탈탈 털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 정책은 필요 없어 없애려고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별건 나온 건 없답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 공공음식 센터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뭐 크게 걸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제 어느 센터에 와서 감사를 서울시가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상사하고 통화하는 거를 우리 공공음식 센터 직원이 들으니까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은 아무리 파봐도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거는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통화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한 거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겠죠. 예를 들면 2012년, 13년, 14년에 농약급식 갖고 막 서울이 다 우리나라 전 나라가 다 떠들썩하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박원순하고 배옥병하고 아무개가 해서 비리급식 뭐 농약급식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1,700억을 해먹었다나 어쩌다나 그걸 어디서 담은 한 푼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말이라도 않는데 그러면서 난리치고 그래도 지방선거에 하고 이제 저는 막 그때 고소고발 다 했는데 검찰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판결 안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현황을 보면 아무튼 식수 인원은 얼만큼이고 시설 대비 인원 대비 뭐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식재료가 얼만큼이 13개 부에서 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13개 자치구 도농상생 공호흡식 대상 시설 중 51%가 참여하고 있어요. 100%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더라도 자치구에 이야기할 때는 권장을 하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장을 해서 서울시가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너네도 매칭으로 이만큼 지원해서 공공급식의 친환경 공공급식을 이제 실행하자. 산지 직거래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12개는 어디로부터 하냐? 대기업으로부터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서울시 공공음식을 어떻게 했냐? 15명이 내일 비빔밥 먹을 거야.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비빔밥을 그냥 요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갖다 주는데 그날 조리사나 요리할 사람이 오늘 우리 조리사가 아파서 못 나왔어 그러면 대기업의 사람까지 다 파견해 줍니다. 모든 오일 서비스를 다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잖아. 서울시나 구나 이런 데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이런 데들은 일제히 서울시가 이런 정책 하자면 다 바꿔서 하죠. 그리고 해보고 좋으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산자와 소비자, 이 원장님, 뭐 학부모 이런 사람들 다 만나게 해주면 하룻밤만 자게 하면 거기 온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복지시설 원장님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생산자들하고 농사는 한우리 짓는겨. 내가 아무리 잘 지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고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면 원장들이 울어요. 밤에 울면서 자기들이 너무 몰랐다, 죄송하다, 그만큼 힘든지 몰랐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을 그런 농민과 소비자들이 만나면서 변하는 거죠. 서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고받으면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함께 상생하고 살아가야 돼 하는 부분들을 이런 정책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정책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좀 더디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이제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저는 정당과 상관없이 정말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면서 전체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면 전 누구라도 우리가 표를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정당이니까 찍어야 되고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정책을 얼마나 좋은 정책을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하냐, 나라를 이끌려고 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저는 되게 이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급식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과 시민이 하나가 되니까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후로도 충분히 우리가 더 유기농을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보다는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교급식 조달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교육청, 서울시 농산물공사 이건 우리가 있을 때 하는 거라서 해놓은 거라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비율도 공공급식에서 79.8%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조달 기준에는 어쨌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재료에 어떤 기준으로 식재료 기준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건강, 생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산물에서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지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라는 것을 쓴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지만 친환경 농산물로 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책임지는 어떤 안전한 농산물을 서울시에 공공급식에 보내달라 이런 얘기고요. 뭐 축산물도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했고 수산물도 그다음에 가공식재료는 논제모 화학 첨가물이 없는 이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들을 정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넣은 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1박 2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산지, 지자체장, 서울의 구청장들이 시장님 모시고 같이 모여서 우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자. 16년도에 정책을 위반하고 17년도에 10개 지자체가 하면서 그 지자체들이 모여서 1박 2일 연말에 하는데 이제 이런 잔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한 농촌에서 가져온 식재료와 쌀로 도시에서 준비한 어떤 부분으로 이걸 비빔밥을 상생의 의미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게 이제 그 대방동에 있는 여성프라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과 이 이제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는 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아까 얘기한 10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셔야 된다는 말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공공급식은 13개가 진행되는데 현재 상태로 그냥 현 시장이 재임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산지 지자체와 서울에 있는 지자체들이 구청장들이 시장과 구청장들이 잘 뽑히면 그 정책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안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지자체 내에 그 산지의 공공급식 센터라 하면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안에 공공급식 센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나 공공급식 센터나 학교급식 센터라는 이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해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울에 식재료를 보낼 때 유기농 포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속한 지자체, 산지 지자체에 요구하고
그럼 그 시스템을 타고 서울에는 그냥 오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꼭 보시는데, 아까 뒤에서 보면 어디하고 어디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평구하고 군산하고 돼 있는데 거긴 되게 모범적으로 잘해요. 군산이 제가 아는 우리 영농조합 법인 내 계신 분들이 친환경 농업인 협회에 소속한 분들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영농조합 법인이 학교급식 운동도 초기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군산시가. 그래서 학교급식 센터를 만들어서 군산시 학교급식의 식재를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도농산생 공호급식을 하면서 이미 그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은평구하고 일대를 매칭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이제 투명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지만, 그래가지고 군산시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구청장은 저랑 서울시에서 이 도농산생 공호급식을 다 함께 정책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되게 이제 거기 구에 내려가, 서울시에 있다 구에 부구청장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되게 자기가 보람을 느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계약 재배를 해서 저장해놓고 그 부분이 서울시,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필요한 만큼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는 거죠. 근데 군산시에서 다 생산되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은 전북 내에서 가까운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을 꾸려서 필요한 물품들은 서로 가지고 이제 오고, 전주시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도 어디하고 돼 있지? 서대문구하고인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전주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금 이제 준비는 여러 군데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많은 곳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군대급식 이런 부분에 현물급식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저는 AT에 이제 뭐 영원히 있을 게 아니고 임기가 2년인데 이 당선자가 바뀌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나오면 그런 현물급식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열심히 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현물급식 부분은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 상태는 우리가 다 이게 이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100여 개가 넘게 2, 3년 이내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현 정부가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걸로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이 시스템을 타고 먹거리 이 체계가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이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잉여 생산물을 도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이런 먹거리 정책을 펼치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하는 것은 먹거리 취약계층,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몸이 불편해서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지자체나 정부가 이들이 밥 굶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먹거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어디가 하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버몬트 지역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런 포도 연구회라는 부분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법인이 그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그 야채나 과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다 전달해 주는 거야. 그 사회적 기업이 위탁받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우스를 여러 개 동을 지자체가 만들어서 그런 재활 능력을 이제 거기서 훈련시켜서 농사 짓는 기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분들이 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짓게 해서 지자체의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
설치 목표는 이런 부분이다. 농장에서 밥상까지 안전한 먹거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이런 목표들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또는 자치구의 먹거리 위원회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 속의 통합 지원 센터의 운영과 철학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참고로 보셔야 되냐면 포도연구회가 이후로 포도연구회라는 고유한 조직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조직에 참여해서 이런 내용들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300여 명의 회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런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먹거리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그 먹거리 위원회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방법은 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길게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의 수급 안정이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먹거리 정책의 지역 먹거리 정책에서 저는 이후로 이 지역 먹거리 정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잘 공공의 영역에서 공무원과 우리 농민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나가 돼서 운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코펜하겐이 아까 앞에서 사례로 말씀드린 거죠. 그게 우리로 말하면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여기는 코펜하겐의 지역명을 정하고 집이라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제가 아주 이 사례가 좋다고 하니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진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한번 덴마크에 유기농, 포도 유기농 인증받으시러 뭐 여차여차해서 가시면 여기를 꼭 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국제 회의할 때 서울시 대표로 가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2017년도에 상 받았고 저희 서울시는 2018년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을 우리처럼 하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지에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울로 가져오면 서울에서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멋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그리고 학교급식도 아무튼 되게 저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됐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 져야 되고 어째야 되고 바쁜 일이 다 있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먹거리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이 공약을 요구하는 거야. 야, 우리 유기농 포도 좀 꼭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들어가게 해줘야 돼. 이거 정책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문구를 이렇게 공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안성시면 안성시 먹거리 조례, 천안시면 천안시 먹거리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기본 이념 이게 다 들어갔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안에 이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의 기본 이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100대 과제 중에 푸드 플랜을 하겠다고 한 게 서울시가 15년도부터 이 정책을 펼치면서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 와서 15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 농업정책에 참여했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일부가 농업비서관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지역 푸드 플랜을 만들어야 이후로 대한민국의 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된다. 농업농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110여 개가 지금 현재 전국에 이 먹거리 종합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부가 몇십억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돈 받으려고만 눈이 멀어 있다. 공무원들도 똑같이 지역 푸드 플랜이 뭔지, 먹거리 정책이 뭔지 기본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심만 갖고 있다. 이만큼 허술하게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유기농업을 유지해 오신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이런 정책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저는 우리나라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이런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뽑으셔서 이런 조례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 기본 조례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이런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왜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분과를 만들어야 돼? 뭐 농업농촌 분과를 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도시농업 분과위원회 무슨 분과위원회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았는데 조례에 딱 못 박아 놓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매월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매월. 그러니까 우리가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협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위원회나 이런데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조례로 월일에 하도록 하니까 꼼짝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문관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꼭 할 수 있도록 해내고 해서 아무튼 시민들이 참여해서 서울시 2030 푸드플랜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150명 범주 내에서 참여하게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105명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민과 관이 협치를 강화해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고요. 2030년까지 서울시가 어떤 먹거리 정책을 펼칠래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핵심 가치가 뭐냐? 건강보장 상생, 도농상생, 공동체 생태 행복이고요.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데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전제로 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2030년까지의 먹거리 정책 방향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협치와 연대로 이루어서 이제 가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먹거리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 또는 대한민국의 먹거리 정책 방향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7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기본인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급을 위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현재처럼 시장 의존적으로 이윤 중심으로 사람, 생태가 중심이 아닌 이윤 중심인 먹거리 체계 속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회로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 관광 먹거리 체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농어촌 내 희망을 줄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먹거리 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15년도부터 17년까지 했고 17년 하반기부터 제가 19년 하반기까지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서 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저는 농업의 공익성이나 공익적 가치를 우리 농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도시민들은 모른다. 그냥 돈만 갖고 나가면 먹거리가 널려 있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도시에서 특히 체계적으로
구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태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먹거리 생태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마무리됐는데요.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많은 코로나 상황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먹거리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서울시 교육감부터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학교 현장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먹거리 생태 전환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또 교육감이 바뀌면 또 모르죠. 근데 이제 현재 상태는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에 이제 학교의 영양사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오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먹거리의 날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와 먹거리를 생각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실천하게 하고 교육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확실히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되게 알차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먹거리 생태 전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먹거리 생태 전환 센터도 시교육청이 만들 것이고 체험 이 부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혼자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함께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포도 유기농 포도 연구회가 지속 가능하고 우리 농업을 지금까지 살려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면 해오신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농어촌의 희망을 위해서 지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실천해 오셨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실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